반갑습니다. 이 글자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제한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컨퍼런스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늦은 시간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하는 내용은 한글과 관련된 이제 유니코드 그리고 웹에서 표현되고 있는 한글 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오늘 이 세션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오늘 들은 내용을 언젠가 한 번쯤은 만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담았고 또 여러분들이 기술 면접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한글과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내용을 잘 정리해서 발표하실 수 있어도 아주 뛰어난 발표를 대답을 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알차게 내용을 구성했으니까요. 오늘 내용을 잘 활용하실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한재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네이버 오피스에서 워드랑 슬라이드 제품 만들었었고 현재는 치과의사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는 데니얼서 CTO를 일을 하면서 의료인들을 위한 플랫폼인 인티그레이션 회사에서 백엔드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을 위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 소개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위해서 몇 분 크레딧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인앱소프트에서 2014년에 저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신 한기범님 그리고 회사에서 저와 함께 이 문제, 물음표가 나오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신 인티그레이션 권정빈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몇 가지 다룰 건데요. 첫 번째는 유니코드 안에 있는 한글 실라버스라고 하는 텍스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유니코드 스펙에서는 저렇게 영어로 한글이라고 적어놓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끔 보게 되는 EUCKR, 그 다음에 CP949 같은 한글 문자 구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문자에서 있었던 한계점들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면서 생기는 UTF-5라던가 UCS2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엔진 안에서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법도 다룰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글을 저장하는 두 가지 표현, 저장하는 방식인 두 가지인 조합형 방식과 완성형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의 제목인 한글 트러블 슈팅, 물음표가 나오는 깨진 문자들을 처리하고 해당 문자들을 처리하는 해석 방법을 어떻게 해서 디버깅을 할 수 있는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에디터를 작성하는 도중에 긴 글을 작성을 하고 물음표라는 글자가 자꾸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 글자를 생성이 되면 다시 발행된 글을 수정해서 지우고 다시 업로드를 하면 다른 곳에서 두더지처럼 다시 나타난다 라고 해서 이 글을 쓰시는 담당 매니저님이 슬랙 메시지로는 이거 유니코드라고는 설명이 들었는데 이거 유니코드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실제 저희 오른쪽 이미지는 당시 이제 매니저님이 작성하던 텍스트가 저렇게 깨져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물음표가 왜 등장하는지 이 문제를 찾아 나가는 여정을 한번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유니코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유니코드는 ISO 10646 그러니까 표준 기호입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자를 표현하는 일관된 표준이자 동시에 이러한 문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기구를 말합니다. 이 유니코드 안에는 몇 가지 좀 큰 덩어리가 나눠져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첫 번째 BMP 영역이라고 해서 기본 언어 평면이라고 부르는 텍스트 셋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셋에서는요 U 플러스 0000부터 U 플러스 FFF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유니코드를 다룰 때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U 플러스 뒤에 나오는 16진수 숫자가 보통 이 유니코드에서 말하는 숫자를 뜻합니다. 이게 숫자로만 표현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헷갈리다 보니까 그 유니코드 앞에 그냥 관습적으로 붙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보충 언어 평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종종 쓰고 있는 기호라던가 혹은 이모지들이 이제 이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표의 문자 평면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주로
한자 같은 표의 문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 언어 평면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언어 평면에 들어가 있는 글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게 로마자고요. 00부터 02까지 저 한 칸에 256자 정도의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텍스트 각각의 칸 안에 이제 로마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이제 유럽 문자, 파란색은 유럽 문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흐린 색으로 34번부터 9F번까지가 이제 CJK 문자라고 부르는데요. CJK는 이제 Chinese, Japanese, Korean 세 개 문자인데 이게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가 아니라 보통은 한중일에서 쓰는 한자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문자는 동아시아 문자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데군데 들어가 있어요. 11번, 30번, 그 다음에 A0부터 D7 영역 사이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BMP 영역은 U 플러스 0000부터 U 플러스 FFF까지 16진법 숫자 4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총 2바이트 표현 범위, 그래서 이 BMP 범위 안에는 65,536자의 문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문자를 이 65,000자 정도 되는 범위 안에 다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니코드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한글은 어디에 있느냐? 제가 동아시아 문자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동아시아 문자 중에서 AC부터 시작하는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안에 있는 한글 목록을 좀 길게 보여드렸어요. 가부터 시작해서 hit까지 하는 UC, AC, A000부터 D7, A3까지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정규 표현식을 쓰실 때 주로 이제 가에서 hit이라고 하는 이제 글자를 쓰시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유니코드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제 한글이고요. 이 차트는 제가 링크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유니코드 페이지에 들어가면 언제든지 이 PDF로 내용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영역 안에 몇 글자가 들어가 있느냐 했을 때요. 한글이 이제 초성이 19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성 21자가 모음이죠. 그리고 종성은 27자에다가 비어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28자. 그래서 19 곱하기 21 곱하기 28 했을 때 완성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 11,172자의 한글을 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성된 한글이냐 혹은 부분 빠져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고요. 유니코드는 이 한글들이 초성, 중성, 종성 순서대로 정렬되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정렬되어서 배치되어 있는 점을 이제 뒤에서 정렬이 안 돼 있는 케이스들을 보여서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여기에 없는 글자를 굳이 이제 설명을 드리면 옛 한글 같은 글자가 있습니다. 지금 텍스트에 보시는 아래아 아자 혹은 이제 초성을 없는 글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에 이제 초성이 비어 있거나 혹은 이제 중성이 비어 있는 글자, 이런 것들도 이 유니코드 이 11,172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게다가 모음이 없는 개별 자모도 이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이 한글 정렬 기준이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라고 우리가 이제 사전 순으로 이제 알고 있는 이 순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이 한글 사전 정렬 순서도 생각보다 이게 정해져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교부 고시 이제 88년도, 쌍팔년도죠. 88년도에 한글 맞춤법에서 표현되고 있는 텍스트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쌍자음, 그러니까 쌍기역이 과연 어디에 갈 것이냐 같은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견모음, 이러면 어떤 순서로 배치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을 한글을 전산화하셨던 80년대 당시에 논의해서 이 순서가 확정이 되었고요. 이 순서가 확정이 된 대로 유니코드에도 그 순서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연구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이 한글 전산화가 연구가 되던 시절에 이 사전순에 대한 제시가 몇 번 더 일어났었고 80년대 이전에 있었던 국문 사전에는 실제로 쌍자음이 뒤에 있는 사전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제 문교부 고시 88년도 고시를 포함한 모든 스펙이 한글 KSX 1026-1번이라는 표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 사전 순에 대해서 왜 갑자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요, 우리 한글을 쓰고 있는 아주 가까운 나라인 북한에서 쓰고 있는 이 정렬 순서랑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북한에서는 이제 쌍자음이 이제 뒤에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도 모음 이응자, 자음 이응자도 맨 뒤에 정렬을 순서를 배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북한에 있는 개발자들이 텍스트를 표현하고 저장을 하고 정렬을 할 때에는 이 정렬 순서가 유니코드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 구현을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미지는 99년도에 북한에서 한글의 유니코드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교정 제안을 했었던 그 제안서에 지금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유니코드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던 거고요. 다행히도 88년도에 이미 한국에서 정의를 해서 유니코드에 이미 정의를 올렸기 때문에 유니코드 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 한글에 관련돼서 다시 잠깐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좀 다시 보여드리면 65,536자 중에 한글이 그럼 대략 11,172자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대략 이 BMP 영역의 6분의 1 정도는 오로지 한글이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글을 이 유니코드에 포함할 때 유니코드 위원회에서 이렇게나 많은 글자를 받아줄 것인가와 관련된 고민들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그 논의들에서는 한글 글자가 너무 많으니 어떤 글자들을 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부분 빠진 글자들이 초기 유니코드 1.0 스펙에서는 있었다가 유니코드 2.0 스펙, 그러니까 96년도에 나온 스펙인데요. 96년도에 한글 유니코드 2.0을 올라가면서 11,172자를 전부 다 수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슷하지만 다른 이제 한글 표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조합형 유니코드라고 부르는 한글 자모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요거는 이제 1100번째, 그러니까 11번째 유니코드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첫가 끝 표기법이라고도 종종 부르고요. 요거는 이제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가지 글자를 조합해서 글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라고 하는 제 이름의 한 글자를 표현을 해보자면 히읗, 아, 니은 자를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세 개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글 글자, 그러니까 11,172자 외에 지금 이미지에서 보고 계신 옛 한글 글자들도 하나의 단어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쉽지만 제 특정 폰트에서 그런 것들을 다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옛 한글까지 다 아주 완벽하게 지원하는 폰트를 구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폰트를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조합형 텍스트가 실제로 존재할 때의 예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라고 하는 변수에 한재는 발표 중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저장을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오기 위해서 서브스트링으로 이제 2개의 글자를 포함을 시켰을 때 우리가 기대한 것은 이제 보통 한재라는 글자만을 다 얻어오기 기대했지만 하까지만 텍스트가 표현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 글자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그냥 구성을 했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드는 1112, 1161, 11LB 이 세 가지를 자바스크립트 상의 유니코드 표현법 표기법으로 세 글자를 나란히 나열해서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아니 누가 이렇게 문자열을 저장을 하거나 표기를 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런 조합형 텍스트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요. 맥에서 생성한 한글 파일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들 한 번쯤 보셨죠?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요거는 맥에서 생성한 한글 파일을요. 압축이나 이런 걸 해서 윈도우에서 열었을 때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이게 모아서 읽어보면은 이제 개발자 매뉴얼,
이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맥에서는 첫각 끝 유니코드 표기법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맥OS에서 저장을 할 때에도 이 텍스트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데요. 윈도우는 이 방식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 각 글자들을 쪼개져 있는 글자로 인식하지 하나의 글자로 인식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서는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다행히도 대부분의 현대 브라우저에서는 이 첫각 끝 유니코드를 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요, 브라우저 화면에서는 괜찮게 보이는데 다운로드 받아서 본 윈도우 유저들에게만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브라우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봤을 때는 분명히 똑같은 글자, 예쁘게 표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운만 받아서 윈도우에서 표기를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첫각 끝 유니코드를 이제 그러면 텍스트 편집기,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문제가 생기느냐? 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브라우저 단에서 이 문자들을 다 한번 완성형으로 바꿔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또 괜찮다. 이런 이제 CS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이 첫각 끝 유니코드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맥OS에서만 입력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이 첫각 끝 유니코드의 가장 큰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초성과 종성이 같은 글자여도 다른 글자로 취급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초성으로 쓰는 니은과 종성으로 쓰는 니은은 지금 보면 미묘하게 위치도 다른데 실제로 글자 포인트 값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키보드에서는 니은을 분리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키보드는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면 세벌식 키보드에서 이제 그런 기능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세벌식 키보드에서 이제 초성, 중성, 종성 입력부를 나눠서 쓰기 때문에 이제 타이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세벌식을 쓰시는 분들은 이제 종성이랑 니은이라고 하는 종성이 키보드에 2개가 있는 키보드를 쓰고 계신 거죠. 뭐 세벌식 키보드가 좋다 이런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좋은가라고 했을 때 이런 케이스를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벌식으로 타이핑을 치다 보면 종종 이제 나오는 오타죠. 옷이 없어요라고 채팅을 치다가 너무 급하게 치다 보면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옷을 벗는 이제 오타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거는 두벌식 키보드,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키보드에서는 키보드를 입력하는 자모의 순서에 따라서 니은을 언제 치느냐에 따라서 얘가 초성으로 갈지 종성으로 갈지를 판단하는 오토마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두벌식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 순서대로 입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제 세벌식 키보드에서는 이제 종성 니은과 초성 니은은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종성 니은이나 혹은 중성을 먼저 입력한다고 해서 가운데 소리 혹은 끝 소리를 먼저 입력한다고 해서 그 처리하지 않을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저 글자를 완성할 때 이제 순서에 상관없이 입력해도 세벌식 키보드는 이제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이제 타이핑을 우리가 세벌식 모아치기라고 하는 기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표기법은요 운영체제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별도의 설치나 혹은 이제 텍스트 엣지 키보드 앱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편집기,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중간에 저장하고 있는 편집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합형 첫각 끝 표기법으로 이런 텍스트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첫각 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결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유니코드에서는 정준 결합, 그래서 이제 Normalization from Canonical Composi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정준이라는 뜻이 이제 한글말로 쓰면은 바른 틀이라는 표현이고요. 요약하자면 유니코드에서 이러한 문자들을 결합하고 쪼개는 규칙을 자기네들이 정했으니 이 규칙을 맞춰서 결합하고 분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억이라고 하는 괄호 기억이라고 하는 저 특수문자가 있는데 저 특수문자를 분해하면 소괄호 안에 기억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로 표기할 수도 있고요. 저 n 위에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2개의 문자로 쪼개서 표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한이라고 하는 한글도
쪼개서 표현을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NFD 방식으로 정준 분해를 하면은 세 글자로 쪼개지고요. 저 세 글자를 다시 NFC 방식으로 결합해주면 한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방식을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노멀라이즈라고 하는 스트링 안에 프로토타입 펑션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링크에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을 우리 키보드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키보드죠. 보통 두벌식 키보드는 한글 컴패빌리티 자무라고 해서 똑같은 한글이 지금 세 번째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두벌식 키보드에서 보통 입력하는 자무 표현은 이 마지막 세 번째에 들어가는 거고, 아까 척과 끝 표기와 차이점은 초성과 종성 구분이 없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키보드에서 바로바로 입력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키보드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글자의 유니코드를 찾으면 3131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니코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우리가 저 물음표가 나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저희가 좁혀보기 시작했습니다. 윈도우가 문제인가? 라고 하는 이제 지점을 받고, 왜 그랬냐? 윈도우는 그 UTF-8이 아니라 보통 EUCKR이라고 하는 인코딩을 활용해서 텍스트를 많이 저장하기 때문이죠. EUCKR은 이제 표준명으로는 KSX1001, 옛이름은 KSC5601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안에 한글과 한자를 이제 총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최초 87년도 스펙에 배치된 한글은 가장 많이 쓰이는 99%의 한글이 2350자만 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1172자가 전체 한글에 비해인 걸 비교하면 약 20% 정도만 포함을 한 거죠. 그러면 이게 빠진 글자가 존재를 했다는 거고, 이 빠진 글자가 생겨서 생긴 문제들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코딩이랑 문자표 요게 좀 살짝 이제 정의가 애매할 것 같아서 빠르게 넘어가자면, 이 문자표라고 하는 캐릭터 셋은 글자 하나가 어떤 숫자에 대응되는지만 표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코드는 어떤 글자가 어떤 숫자에 대응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한 문서인 거고요. 그거를 컴퓨터가 메모리에 저장 혹은 뭐 네트워크 트래픽에 보낼 때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로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구분이 잘 안 하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많은 문자표들이 이제 그 자체가 인코딩으로서 동작하는 경우도 많고, 대표적으로 EUCKR도 EUCKR만의 한글을 그 숫자로 대체하는 표현 방법이 있고 그 숫자 그대로 저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EUCKR은 이제 인코딩이면서 한편으로는 문자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구분이 특별히 되는 경우는 이제 문자표는 유니코드에 해당되고 UTF-8 같은 건 이제 대표적으로 인코딩에 해당 사항이겠죠. 이 한글이 그러면 참고로 한글 표준은 그래서 이 완성형 글자와 그 다음에 조합형 글자가 복수 표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7년도에 이제 완성형이 먼저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조합형이 표준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아쉽게도 완성형 2350자가 먼저 표준화가 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전산망에서 이런 한글이 표기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생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 서설미 씨라는 성함을 가지신 분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무이자라는 글자가 EUCKR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당시에 이 문자를 표현하는 것을 이제 기사로 냈었던 특정 이제 기사에서도 글자가 깨진, CMS에서도 글자가 깨진 거고, 실제로 요 당사자분의 인터뷰도 있습니다. 그 인터뷰 보면은 은행에 계좌를 틀어가거나 혹은 수능 원서를 써서 본인 이름을 쓸 때도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 해요. 혹은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98년도에 한글 815라고 하는 에디터의 광고인데요. 비행기가 날아간다 슝이라고 하는 글자를 치고 싶었는데요. 2350자 안에 슝이라는 글자는 있습니다. 근데 슈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쌍시옷과 유를 타이핑한 그 직후에 어떤 문자인지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슈자에서 이제 못 넘어가던 당시에 버그가 있었던 거죠. 그런 버그를 이제 본인들은 해결한 제품이다라고 해서 소개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빠진 문자를 포함하는 것이 이제 CP949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11,172자에서 2,350자를 뺀 나머지 글자들을 이제 다 포함하고 있는 문자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CP949는 참고로 공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HTML상 메타 태그의 인코딩을 표기할 때는 EUCKR로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EUCKR로 표기를 하면 대부분의 머신은 이제 그 나머지 빠진 글자를 포함하고 있는 CP949로 보통은 처리를 하기 마련이나 CP949가 공식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2350자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글자를 끼워 넣다 보니까 가나다 순서가 맞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페이지를 보면 이제 앞부분은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앞부분은 이제 기호나 숫자 혹은 알파벳이고 그 뒤에 있는 이제 KSX1001이 최초의 2350자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을 저 보라색 영역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CP949에 있는 문자열들을 가나다 순서대로 정렬하기 위해서는 이 CP949는 별도로 다시 한번 그 순서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CP949를 처리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구현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참고로 이런 EUCKR 문서를 만약에 읽는데 실패하거나 인코딩이 깨진 경우에는 이제 물음표라던가 혹은 이제 읽기 어려운 한글 문자들이 나오죠. 참고로 이제 이 경력이 더 오래되면 그 어떤 글자를 보고 이게 실제로는 EUCKR인데 UTF로 바꿔 읽었네, 깨져 읽었네 라고 하는 시만이 생기는 어떤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EUCKR로 이루어진 페이지는 보통 CP949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 메타 태그에는 EUCKR로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 EUCKR 페이지에 있는 텍스트 컨텐츠를 읽으면 그거는 EUCKR로 실제로 저장이 되나요?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겠죠.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뒤쪽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EUCKR도 우리가 다 봤고 그러면 이제 EUCKR에서 반대되는 UTF 파일도 한번 봐야겠죠. 연도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UTF-8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UTF-8이 92년도에 이제 고안이 됐습니다. 참고로 한글 유니코드가 91년도고요. 한글 완성형 표준이 87년도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UTF-8은 2003 완성형 EUCKR보다 사실 좀 더 최신 기술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TF-8은 아시다시피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가변 길이로 텍스트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아스키 코드 영역인 1바이트 영역부터 이제 BMP 영역 3바이트까지는 그러니까 BMP 영역은 보통 3바이트 안으로 표기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글을 UTF로 표현하면 UTF-8로 표현하면 보통은 3바이트 안에 표기가 되는 것이고 이모지 같은 이제 그 외의 영역들은 UTF-8의 4바이트로 표현이 됩니다. 참고로 UTF-8 스펙도 2003년에 개정이 한번 됐는데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는 5바이트, 6바이트 글자를 표현을 할 수도 있었으나 2003년 개정에서 5바이트, 6바이트는 안 쓰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종종 블로그에 보면은 이제 5바이트, 6바이트 사례도 아직 남아 있는 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스트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설명을 드리면 자바스크립트는 주로 UCS2 혹은 UTF-16으로 문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UCS2다라고 하면 2바이트로 하나의 유니코드를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코드 UCS2는 2바이트 그래서 UCS4라고 하는 특수한 그 표기법도 있습니다. 걔는 한 글자를 4바이트로 이제 유니코드 전체를 표현하는 경우겠죠. 참고로 UCS2는 BMP 영역까지만 표기가 가능한 방식이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은 이제 UTF-16 그래서 UCS2 표기를 그대로 준용하되 이제 그 좀 더 긴 영역들 이모지 영역들을 4바이트로 확장해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UTF-16의 구현체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D8부터 DB까지가 첫 번째 글자, DC부터 DF까지가 두 번째 글자고 이 두 가지의 뒤에 있는 비트들을 모아서 하나의 바이트로 표기를 하면 유니코드의 끝까지 표기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EUCKR 문서를 JS 변수에 저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UCS2로 변환이 됩니다. 모든 이제 브라우저들은 각자 인코딩 여러 가지 인코딩의 웹 문서를 읽지만 그걸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할 때는 항상
그 UTF-16 형식으로 저장을 바꿔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한 건 웹 문서들은 보통 UTF-8이고 근데 왜 JS는 문자열을 UTF-16으로 구현을 할까라는 지금 질문을 해보자면 UTF-8은 전송에 유리한 표기법입니다. 알파벳이나 기호, 아스키 코드들은 1바이트의 표기를 하니까 조금 더 압축해서 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이나 다른 기호들을 이제 2바이트, 3바이트 이어서 표기할 수 있으니까 UTF-8이 전송에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고요. 다만 이런 가변 길이 문자열은 그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개 한 개 바이트를 다 체크하면서 길이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문자열의 길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길이를 다 UTF-16 혹은 UCS2로 표기를 하고요. 보통의 그 글로벌한 소프트웨어들도 대부분 아스키 코드는 1바이트로 저장하는 UTF-8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다 UCS2 혹은 UTF-16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랭귀지 엔진이라던가 혹은 이제 운영 체제들에서는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문자 표현이 이렇게 좀 이어집니다. 이제 UTF-16으로 인한 두 글자인데요. D8, DF 저게 이제 UTF-16으로 표기하는 두 글자인 거죠. 세 글자 저 막대기 세 개짜리 어떤 특수 기호 하나인데 이것도 자바스크립트 상에 저장되기로는 이제 저렇게 저장이 되고요. 혹은 이제 저 두 개를 합쳐서 유니코드의 이제 글자 수를 그대로 표기해서 1D306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를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모지들이 보통 이제 1F 영역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저 오리 이모지는 그 1F986이라고 하는 유니코드에 배치되어 있고 요거의 왼쪽에 괄호로 써져 있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로 랭스를 구했을 때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문자를 다 UCS2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UTF-16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리는 1F986이니까 BMP 영역을 벗어났고 BMP 영역을 벗어난 글자이기 때문에 두 개의 2바이트 문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랭스를 그냥 2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마지막은 저 가족 이모지인데요. 저 가족 이모지는 구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 성인 여성, 그다음에 아이 남성, 아이 여성 네 가지의 이모지와 각각의 이모지 글자 사이에 200D라고 하는 연결 글자를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총 몇 바이트가 되냐면 사람 4명이 8바이트를 차지하고 사이에 3번의 조인 문자가 포함이 되니까 총 11바이트, 그러니까 랭스를 구했을 때 총 11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바스크립트는 무조건 2바이트로 문자를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각각의 문자가 어떤 스트링인지를 확인하는 캐릭터 at은 무조건 2바이트 기반으로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리 문자에서 캐릭터 at을 0번을 찍으면은 UTF 문자, 그 서로게이트 영역이었던 D832라고 하는 문자를 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 코드의 유니코드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코드 포인트 at이라고 하는 스트링 메소드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모든 문자열 처리는 다 항상 UTF-16, 그러니까 2바이트 기반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나머지를 보시는 거고 코드 포인트 at은 이제 그 만약에 내가 읽은 글자를 봤더니 UTF-16상으로 다음 글자가 있어 라고 하는 경우에 그 두 개의 글자를 합쳐서 표기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UTF도 얘기를 들었고 UCKR 스터디도 했는데 아직도 윈도우가 문제인가 했을 때 맥에서도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문자 물음표가 뭐냐라고 해서 이 문자 물음표의 유니코드 스펙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이게 U 플러스 FFFD 그러니까 BMP 영역의 거의 끝자락이죠. 그래서 유니코드 상으로 표현 불가능한 문자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요걸 조금 더 스펙을 안쪽으로 파고들어 보면요, 유니코드의 스펙입니다. 유니코드 스펙 3.0에 이 FFFD가 제한이 된 거고요. 이 유니코드 3.0 스펙에 영어로 써져 있어서 제가 한글로 좀 설명을 드리면 UTF 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글자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UTF 유니코드는 세 가지 방식을 제한한다. 첫 번째는 해당 문자열을 변환하다가 에러를 내주거나 혹은 해당 문자의 코드를 지우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FFFD 마커를 넣어서 내가 UTF 글자를 읽다가 깨트렸다 라고 하는 표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인을 안 거죠. 이 유니코드 FFFD가 들어가는 것은 UTF 상에서 뭔가 글자가 깨졌다, 바이트가 깨졌다 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인 분석을 했을 때는 에디터에서 발생하는 문제냐라고 봤었을 때 에디터에서는 다행히 문제가 없었고, 마찬가지로 DB에서 읽어오는 문제인가? 라고 봤을 때 DB에서도 문제가 있진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백엔드를 디버깅을 하다가 이제 노드로 작성된 백엔드가 UTF-8 문자를 이 바이트 단위로 쪼개가지고 처리를 하는 코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UTF 한글 문자가 3바이트다 보니까 중간에 쪼개지는 문자가 있었던 것이고, 해당 문자를 다시 투스트링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1000바이트를 전체를 투스트링으로 변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깨진 문자를 FFD로 변환하는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항상 한글 쪽만 글자가 깨지는 거지 영어가 글자가 깨지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게 원인이 맞겠다라고 이제 저희는 원인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실제로 청크를 쪼개는 백엔드 로직에서 UTF-8 바이트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뒤에서 변환해줄 때 깨지지 않게 UTF 글자를 조건문으로 판별해가지고 추가하는 로직을 구현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팀원들 코멘트는 유니코드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저한테 멘트를 주셨더라고요. 유니코드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면 좀 아쉬워서 몇 가지 비슷한 케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 네모 안에 동그라미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 백스페이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저 VS 코드 상에서도 저런 빨간색 네모 제어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백스페이스 실제 글자인 거고요. 혹은 그 개발자 도구로 열어봤을 때 저렇게 의미 불명의 빨간 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것도 브라우저가 해석하지 않는 UTF 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제 이런 텍스트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유니코드 그러니까 물음표를 해석하기 위해서 UTF-8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유니코드 얘기도 했고요. 한글 문자 구성을 확인도 해봤고, 그 다음에 EUC-KR을 지나서 UTF-8도 확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유니코드 스펙을 이제 찾게 되어서 이제 유니코드 문제를 해결했었던 간단한 트러블 슈팅 사례를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고요.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글이 최소한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브라우저 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에디터 상에서나 그럴 때는 구현했을 때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버그는 보통 백엔드에 있지 않을까라는 인코딩 문제가 생기면 백엔드 쪽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어떤 힌트를 드리면서 저희 발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